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장만 보고도 이제는 알 수 있나요? 그래요. 민영교도소를 민간에게 형벌권을 위임한다. 저는 그거부터 제일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형벌권이 국가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력, 권한 이런 부분에서 형벌권이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민간에게 위임한다? 이런 데 대한 의심을 가지고 민영교도소 운영할 때 검토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먼저 그리고 행정의 어떤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적혀져 있는 중에 민영화의 쟁점과 전제 조건에 관한 과연 민영화를 할 수 있다는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쟁점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그 쟁점을 넘어선 어떤 전제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행정의 어떤 전문성이 있잖아요. 교정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일반 기업들이 운영하는 또는 또 공기업들,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나요? 아무튼 우선은 국가 행정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이 운영하는 가치, 이윤의 극대화나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과 다름에도 민간에게 넘길 수 있는가? 교정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교정 행정의 전문성의 문제. 그게 침해된다. 그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간에게 임할 수 있겠는가? 가장 문제되는 게 저는 형벌권을 민간에 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지 않을까요? 국가의 독점적 권한이죠. 국가의 독점적 권한인 형의 집행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의 포기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판례의 태도를 보면 사설교도소나 시설의 성격 이럴 때는 정부의 대리자로 간주한다. 에이전트로. 정부의 대리자다. 정부의 대리자다. 우리도 정부의 대리자죠. 민간교도소가. 왜냐하면 모든 법의 근간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법을 따르도록 형 집행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거죠. 법무부 직원이 몇 명이 상주하면서 시설의 운영들, 소위 예산의 집행들, 인권 침해의 소지들, 처우 프로그램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독하는, 특히 가석방 내보는 것에 대한 검토들, 또 이제 민간 기업의 교정 시설에 참여의 성격, 교정 시설에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 이런 성격으로 국가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국가가 제재권을 확장했다.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서 제재권을 더 확장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노동력 착취 문제가 있겠죠. 민영화할 때 두 가지가 제일 대두됐던 것 중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두된 건 교정의 과밀화와 산업혁명에 따른 그 이유에 따른 노동력의 확보 이런 것들 당연히 대두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도 작업에 대해서 거기 있는 수용자들을 노동력으로 본다는 것은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착취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기와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번 아주 예전에 80년대 청바지를 외국에 수출한 적이 있었어요. 염색을 청바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염색 공장을 안양교도소에 뒀어요. 오래 존속했을까요? 못했어요. 정상적인 상거리로 안 보는 거예요. 정당한. 왜냐하면은 고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계약 관계에 의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의 착취이기도 하고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굉장히 싼 임금으로 우리는 임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주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 작업 상여금이라고. 그냥 은전적으로 베푸는 상금 같은 거. 그래서 정당한 고용관계가 노사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법감정, 소위 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어떨까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범죄자에 대해서 지나친 관용이다, 이건. 이런 시민들의 의식이 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쟁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민영교정시설 근무자가 만약에 노동쟁의를 한다?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교정시설의 관리 감독자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민간교도소는. 그리고 교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책임의 소재들 문제. 민영교도소 근무자의 총기 사용 여부. 현행 바로 교정사고가 났을 때, 탈주, 도주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의 문제들. 수용자의 오히려 또 인권 보장이 아니라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높다면, 이럴 가능성 생각해 보지 않나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지. 부산 복지원 사고가 있었어요. 민간이 운영했죠. 당시에는 사회 불황자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 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노동력으로 본 거고 인권 침해 소지가 심했었죠. 오히려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우리 법무부 직원이 가서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지만 오히려 편의를 제공하고 관용적이고 인권 침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더 있을 가능성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쟁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전제 요건은 뭘까요? 형벌권의 본질적 기능을 국가에 기속한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민간 시설이 운영하는 교정시설은 소위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국가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운영을 위탁한 것이지 국민의 형벌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요. 형벌권을 위임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을 위탁한 거지, 위임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법성, 적합성, 적정성 그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감독, 통제 장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용 인원이 노동력 착취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그 관리 어려움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금 소규모화해서 운영해야 한다. 아무튼 미국에서는 교정시설이 4,000개 이상이 있는데 약 7% 정도.
전 세계 민영교도소의 약 84% 정도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1991년에 법정을 만들어 가지고 92년에 이제 영국에서도 시행했고요. 호주에서도 1988년 교정서비스법 제정으로 교정시설 민영화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죠. 브라질에서는 좀 성격을 달리해요. 브라질 여기는 이제 휴마이타 이야기했죠. 브라질 가서는 그 사람들 발음으로는 우마이타, 휴마이타 교도소를 천주교에서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나요? 가족관계 회복 뭐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썼고 또 이제 천주교의 어떤 교리 그런 어떤 종교적인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하는 기본으로 삼았는데 너무 허용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의 술 그리고 담배의 허용들 이런 부분들 또 가족과의 접촉 예부인과의 접촉의 어떤 자유로움 보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직폭력이나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용자들이 가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거기가 폐쇄되고 지금은 조그맣게 어디 이따오마라고 하는 교도소를 한 신부님이 소규모로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대신 그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 그걸 APAC 자기들 발음으로 압박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걸 적용해서 교정시설을 운영하면은 예산의 55%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브라질에서는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캐나다, 뉴질랜드 각국이 우리나라 운영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부터 논의되다가 결국은 2010년에 문을 열어요. 2010년 12월 1일 날 개소를 하죠. 당시에 2년쯤 운영했을 때 이런 책자를 냈어요. 이 책자의 교서부터 부분에는 제 사진이 많이 게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민영교도소를 개소하는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의 성공 사례 그걸 모델로 우리도 각 종교단체들에서 검토들을 했었어요. 불교에서는 원불교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당시 제가 있을 때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 쪽에서는 천주교 교종 사목회라는 걸 통해서 직접 교도소 운영하지 않지만 자원봉사자들 활동에서 천주교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소위 그걸 아가페 재단 그래요. 기독교 재단에서 우리가 500명 정도 규모로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시설로 지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예산의 90% 정도를 지원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90%를 지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비영리적인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예산의 90%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방식을 예산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은 이야기했듯이 1인당 연간 수용 경비에 곱하기 수용 인원 그래서 연간 예산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렇게 운영하면 민간이 운영했을 때 보다 탄력적이거나 개혁적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관리의 경영에 또 보다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처우에 있어서도 어떤 개혁적이거나 아무튼 창의적이거나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면 민간이 운영하는 것과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의 어떤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교정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찌 되었건 예산은 10% 국가가 절감한다. 사실은 10% 이상 절감하는 것 같아요. 국가 예산의 90%를 준다고 해서 하는데 그 딱 90%만 주는데 국가 예산이라는 건 늘 사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다른 ABB들의 사용들이 더 많이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영교도소 운영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를 좀 향상시키고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는 장점이 보니까 AV위원, 소위 교정위원, 교도소는 국가시설은 교정위원 그래요. 근데 민영교도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 멘토와 그를 멘토로 삼고 멘티라고 해서 수용자와의 자매결연식의 관계를 잘 형성해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줄래요? 자료를 보면서요. 여기까지 민영교도소는 이 정도로 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영리를 취하는 민영교도소와 비영리적인 것.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왜냐하면 전적으로 비영리로 조직하는 민영교도소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도 원불교나 천주교에서도 검토를 해보는데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정의 전문성, 운영의 어려움, 그 정도의 교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들 같은 거 검토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 생각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불교에서도 또 원불교 다 같이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씩. 그 특성에 따라서 교정 프로그램이 더 처우가 향상되고 그게 더 대한민국 교정시설을 더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는데 쉽지는 않은 일들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자료 몇 개를 보여주면서 다음 주에 오늘 다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교정에 대한 또 시설과 관련된 그리고 교정 사회론적인 정말 그런 관점에서의 교도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또는 애완견치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듣죠. 꼭 교정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 교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됐을 때 어떤 효과를 갖는지 사회문화론적 접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들에서 제가 약간의 수치에 하나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리적 거세, 소위 단종, 이렇게 하는 게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었다라고 했었는데 약 5만 명으로 통계는 잡혀 있다는데
6만 명 정도 한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자료예요. 제가 이 자료를 90년 8월 자료 같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어찌되었건 1935년부터 75년까지 40년간 60명을 거세한 거예요. 단종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자 6만 명을 불임 수술했는데 이 사실이 밝혀지자 굉장한 비난이 있었죠. 과거 나치 독일이 열등한 족속을 멸종시키겠다며 시행했던 인간공학 정책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야만적 행위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조치였다는 국민 여론이 엄청 들끓자 1975년에 비로소 폐지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민간 운영 사설교도소를 만들겠다고 했던 90년대의 논쟁들 중에 이야기인데요. 이때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연합회가 설립이 추진되고 법무부도 이것을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90년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재소자 수용 포화를 좀 해소할 수 있겠다. 그리고 종교를 통한 교화도 기대한다.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 이야기했었죠. 교정시설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많은 성격의 교정시설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험악한 교도소로 소개됐던 것도 하나 언뜻 제가 언급했었죠. 이 내용은 1995년 해외 뉴스였어요. 미국서 가장 험악한 교도소, 미국에서. 물론 세계에서는 더 험악한 교도소도 많죠. 지금 미국에서도 또 뭐 관타나모 수용소,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의 그 야만지고 비인간적인 것들 행위들 때문에 또 세상이 또 시끄러웠던 적도 있죠. 여기 제목이 재밌어요. 이쯤 돼야 안 들어오죠. 안 오죠. 고생이 싫으면 죄를 짓지 말라. 미국 애리조나주 마라코파 카운티의 교도소는 그곳에 갈 것이 무서워 죄를 못 짓게 될 정도로 악명이 높은 교도소다. 이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교도소를 텐트로 지은 거죠. 그래서 뜨거운 태양과 열기도 고스란히 버텨내야 되고 뜨겁기도 하지만 담배, 커피는 냄새도 못 맡고 이런 교도소인데 당시 주지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고통이 싫으면 들어오지 마, 죄 짓지 마. 당시에 이런 표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형사정책이 보수화되면서 영국의 한방의 정책, 깨어진 유리창 정책 이런 부분들의 것들이 많았죠. 깨어진 유리창 하나가 전체를 슬럼화시킨다. 용서 없다. 한방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늘은 몇 가지 것들만 소개하면서 다음 주 강의는 문화적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재밌었던 게 스타워즈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본 사람도 있을까요? 이건 이 스타워즈 영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게 폰테타워 빌딩이에요. 그런데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53층 빌딩이네요. 굉장히 높죠. 처음에는 굉장히 상류층들이 와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뭔가 여기가 이렇게 건물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좀 한때는 금싸라했던 빌딩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서 빛을 잃기 시작했는데 유명인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자 굉장히 좀 공실이 많아졌겠죠. 오히려 결국은 빈민층과 불법 거주자들이 사는
판자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전락했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1958년에 지어진 원통형의 이 건물인데 이제 관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자 여기다 이걸 교도소로 쓰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다 교도소로 쓴다면은 2,0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요. 다음 주에는 교도소에서 일어난 시설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 그리고 교도소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어떤 문화적 정말 사회문화적 어떤 정책 프로그램들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